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내용의 기밀 문건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권력기관의 도감청은 물론이고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려는 사람들의 심리,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상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청당했다는 당혹감,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처우로 맞는가 하는 여러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도감청한 게 문제된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을 도감청해 논란을 빚은 대표적 사례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입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한 외국 정상은 35명에 달한다고 오늘 폭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청 지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네, 이번에 또 이 미국의 도감청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스노든이 폭로한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한번 청와대 도청했다고 해서 영화로도 좀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미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죠, 국가안보국, NSA 등이 이제 보면 그 도감청 같은 거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1년에 5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39조인가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국정원 예산이 좀 비공개돼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비비 포함해서 1조 3,76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몇 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미국이 얼마나 대단히 도감청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뭐 전쟁 때에 도감청한 거는 뭐 그 적대국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스노든 사례가 있는데, 이때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비롯해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브라질이 이제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국빈 방문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동맹국에 한해서는 절대 도감청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천명한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또 덴마크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그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덴마크 정보 당국이 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이제 고위 관료를 또 도감청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동맹국은 도감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그 시기에도 도감청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때가 1976년인데, 그러니까 코리안 게이트 사건이죠, 유명한.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그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의 스나이더 대사 불러가지고 이런 좀 도감청 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조금 체면이 좀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2023년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영화도 되게 많지 않나요? 저도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영화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긴 좀 어려울 텐데요. 사실 대중서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던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여당의 이제 도청 사건이라고 하면 역시 워터게이트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작품은 컨버세이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저 대부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죠. 1974년에 진 해크만과 함께 만든 영화였었는데요. 이게 72년에 이제 도청 워터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도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들이 실망을 하고, 근데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전에 실패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퍼세이션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이제 도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 대한 은유다라고 받아들여졌었고, 그랬을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굉장히 이제 최신 기술에 의존하면서 자기는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다소간 약간 무능하고 자기 직업에 열심히려고 하지만 사실 그 직업이 자기의 삶을 망치는 이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도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은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스노든이라는 영화도 또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건 거의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어떻게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걸 폭로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사실은 스노든으로 오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도청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국가는 하는 거다. 그리고 스노든 같은 경우에 정말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일반 시민까지 다 싹 털어서 뭐 도감청을 하고 뭐 이메일, 전화, 뭐 텍스트 메시지 다 본다는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계기는 사실 9.11이었었던 거고 9.11 이후에 이제 미국 정부의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승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밝혀졌을 때도 지금 미국 내부의 분위기라고 하는 건 도청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이거 왜 유출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같은 외국 나라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안에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감청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도감청 영역과는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걸로, 요즘은 직접 통화보다는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메신저를 들여다보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제 텔레그램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열풍이 불었던 이유가 카톡 이제 들여다보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텔레그램은 지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순식간에 뭐 100만 넘어가고 이랬던 거 지금 박근혜 정부 때죠. 아마. 예전에 그 스파이 영화들 대부분이 이제 도감청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예전 영화들은 보면 고층 아파트나 어디를 빌려서 유리창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전파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한 그런 영화들이었다면 최근에 도감청 영화들은 그런 장비 없이 컴퓨터 이용해서 뭐의 떨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도감청이 보이는 시설에 있었고 보이는 데서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도감청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 007 영화 보면 제임스 본드의 어떤 도청 기계라는 게 볼펜, 그다음에 이제 아주 초소형 카메라, 저런 게 있나 뭐 이랬는데. 근데 지금 뭐 시중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신문 광고로도 나오더만 볼펜형 녹음기는. 거의 뭐 21세기 되면서는 이 도감청이라고 하는 게 빅브라더처럼 사실 물리적인 어떤 요소가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대중서사에선 재현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도 도대체 어떻게 용산에 이 도청이 가능했을까? 어떤 식으로 가능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뭐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까?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도청 장치 특별하게 필요 없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령 밝혀져도 아마 공개는 안 하겠죠. 어떻게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공개를 안 하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대한 어떤 정보기관 내지 권력기관의 도감청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몰래 엿듣기, 몰래 보기 이게 지금 다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주변에서 그런 거 비슷한 사례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었거나? 우리나라 드라마, 아침 드라마들 내지는 무슨 뭐 가족 어떤 서사 다른 드라마 보면 그 엿듣기 없으면 드라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의 거 이야기를 듣거나 남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가끔가다 이제 그 누구 실연담 듣다가 보면 그 뭐 친구 그러니까 여친의 뭐 일기나 뭐를 봤다 뭐 이렇게 해서 깨졌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새는 그 나의 휴대폰을 누군가에게 잠깐 빌려준다는 건 나의 영혼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휴대폰이 털리면 모든 게 다 털리고. 네. 저는 사실은 그 도청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텔레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도청을 할 만한 중요한 사람인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방을 시기마다 폭발을 하거든요.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도청하는 게 본능이기 전에 도청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도청을 얘기할 때 제일 유명한 우화 중에 하나가 우화라기보단 전설처럼 정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피핑톰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몰래 본 사람, 관음증자. 이 피핑톰이 어디서 이제 나온 이야기냐라고 하는 전설이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예전에 11세기에 영국 중서부의 코번트리 지역에 영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세금을 막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막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영주의 아내가 세금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영주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영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를 돌면 내가 세금을 줄여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주의 부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마을에 쫙 소문이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알몸으로 말 타고 돌 때에 아무도 그 몸을 보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거리에 아무도 길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톰이라는 남자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라봤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눈이 멀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피핑 바라본다고 해서 피핑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주 옛날부터 관음증자가 무언가를 몰래 보고 싶어하는 본능 이런 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뭐 서양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신혼 첫날 밤에 창호지에 구멍 뚫어가고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있고. 사실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속담의 그러니까 뜻이는 것이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 겹을 더 들어가면 몰래 엿듣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뭐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닌 거죠. 네. 간음증이나 호기심이나 심리학자들 이야기로는 둘이 쉽게 구분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보면 누군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빛을 통해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존 본능이거든요. 타인의 감정을 읽고 뭔가를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감추려고 하는 게 포커페이스 아닙니까?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누군가 나의 내밀한 어떤 마음을 해석하지 못하게 가리기 위해서 포커페이스를 만들고 또 그걸 어떻게든 보겠다고 해서 옛날부터 권력자들이 잘 활용하고 우리도 하던 것이 뭐냐면 관상보기 이런 것들이 역시 그런 수법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피핑톰 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보고 싶어지고 그 보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게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또 몰래 엿보기, 몰래 엿듣기를 넘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을 봐갖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기지국을 지나갈 때 어떤 추천을 해준다든지 어느 가게를 추천해줘. 이건 뭐냐면 소비 성향이 그냥 전부 다 어떤 카드 회사에서 집적이 돼가지고 따라가면서 이걸 사라고 권유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넓게 본다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나의 사생활의 영역들이 그냥 모든 게 노출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자들만 이제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놉티콘을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지금 이제 시놉티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선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차량에 그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게 바깥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내가 대화를 나누거나 뭐 하는 것들도 그대로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 빅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나에 대한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장소 찍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로 수렴이 돼서 그러니까 요새 대중들 입장에서는 왜 아까 이제 그 미국이 민간인들도 감시한다고 할 때 그런 반응을 보였냐면 숨길래야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서 내가 뭘 많이 검색했나 하면 거기서 다 분석해서 주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다 봐. 딱 죄 안 졌어. 이게 제일 속 편한데 또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간에 내가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고 싶은 나의 정보가 있는데 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걸 너무 쉽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도 약간 두렵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도 뭐 그런 검색 얘기를 하셨지만 거대 IT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익 구조가 뭐냐면 그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뭐 크림 스프를 밤에 검색을 했는데 내 SNS에 크림 스프가 광고가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이상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검색창에 그 키워드를 넣고 그다음에 내 SNS가 뭘 띄워주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하나 검색해서 들어가면 너무 야, 심하다. 네, 제한되어 있는데 SNS가 되게 잘 띄워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귀찮은데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굉장히 편리하시고 심지어는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그걸 띄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건 우연이겠죠. 설마. 뭐 그런 얘기도 사례들을 있어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운드도 수집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누구와 검색하지 않고 누구와 뭐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광범위하게 개인 정보가 이제 수집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자연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야만 사회를 살았는가를 느끼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일기장 검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일기장을 검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학교 선생님이 검사하든 부모님이 검사하든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래적 의미로만 한정을 한다면 정말 내밀한 나의 이야기를 자기 고백의 공간인데 그걸 검사한다?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뻔한 걸만 쓰긴 하지만 이제 나를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연행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똑똑한 그렇지. 사람인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 루틴이 아주 단순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숙제하고 잤다. 그죠? 적응을 잘하신 케이스 같은데. 다 그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적응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일기장을 검사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일기장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감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노출 사회 내지 전시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 굳이 감시할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기를 노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덫이 버리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지우려고 해도 더 이상 지워지질 안 해버리는 뭐 박제화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가 없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나 언론이니까 언론인들이 나중에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들이 다 조목조목 다시 들춰져 가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반박을 당하고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저도 기자 생활 보니까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도서관이나 이제 언론 관련 제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을 다 뒤져봐야 되는. 그다음에 더 옛날 신문은
필름 처리된 거를 그러니까 필름 보는 기계 그걸로 봐야만 됐지만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아주 정치적인 음모가 깔린 도감청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이런 어떤 엿보기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갔을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게 몰래 엿보는 뭔가 몰카나 이런 게 되고 또 이제 그걸 탐지하는 어떤 그 장치가 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그걸 또 판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잠시 끊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판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영화 한 편 감상해봐야죠. 손희정 평론가께서 골라오셨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베네딕트 앤드루스 연출, 크리스텐 스튜어트 주연의 2021년 작품 세버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장릭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에 출연을 하면서 프랑스 노벨바그의 아이콘으로 사랑을 받았고 완전히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살았었던 배우 진 세버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버그라고 하는 배우가 미국 FBI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찰을 당했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 국가가 행하는 도감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작들 중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도감청이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국가의 도감청 자체가 그냥 내용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의도 자체를 가지고 행해지는지 이런 것들 좀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게요. 짧게나마 영화 스토리 잠깐 감상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는 배우이자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아이콘 진 세버그. 할리우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 그녀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 백인들에게만 1등석을 주냐고 항의하는 남자. 진은 흔쾌히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흑인 인권운동가 하킴과 처음 만나게 되는 진.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는 하킴의 옆에서 공개적으로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헤어진 뒤로도 계속해서 하킴과 나눈 대화를 곱씹던 진은 결국 술 한 병을 든 채 하킴의 집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묻는 진에게 한 사람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하킴. 점점 더 깊어지는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데 그런데 여기 그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듣고 있는 누군가. 바로 하킴을 감시하는 FBI 요원들이었는데요. 진이 흑인 인권단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FBI는 곧바로 그녀에 대한 표적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인종분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진. 결국 FBI는 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가 속한 인권단체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진이 하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에 이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진은 환청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결국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진. 결국 신문에는 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실리고 마는데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FBI의 타깃이 되어버린 세계의 아이콘 배우 진 세버그의 삶을 그린 오늘의 영화 세버그였습니다. 네, 짧게 감상을 했는데요. 이게 좀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실화였던 것. 그러니까 FBI가 진 세버그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실제로 도청을 하고 사찰을 했고 그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했고 결국 매장을 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큰 줄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는 사실 안 알려졌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진 세버그도 자신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고 또 세버그 입장에서 이걸 공론화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스타이기도 하니까요. 1970년대 말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FBI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들이 훼손된 상태로 공개가 됐는데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좀 곱씹어야 되는 대목이 있던 뭘까요? 전성환 편집장님. 저는 일단은 뭐 왜 소희정 선생님이 이 영화를 골랐을까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여러 다양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뭐 타인의 삶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꼽히는 수작이고 그랬는데 왜 이 영화를 골랐을까 했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성이고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골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성이 대중 앞에 나서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여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그 더 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부각되는가 하는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사실 뭐 농담이지만 그 약점이 없거나 이제 어떤 사소한 거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셰버그가 대단히 그러니까 매력적인 인물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요새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자면 피해자성이랄까 이런 점에서는 본인도 결혼을 뭐 3번 했다든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점으로 충분히 이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 여기서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셰버그라는 인물 굉장히 보면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고 실제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 예를 들면 뭐 칸 영화제 맨발로 입장을 했다든지 셰버그 컷이라고 하죠. 그 숏컷 유명한 그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그 당대 이제 그 누벨바그의 아이콘으로서 그랬던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지나치게 피해자로서의 셰버그만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흑인 민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하킴 자말이라는 흑인 민권 운동가의 관계도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확인된 게 아닌데 너무 그런 식으로 확정된 것처럼 그런 내연의 관계였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불만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셰버그가 13살 때부터 흑인 민권운동 그러니까 흑인 지위 향상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실들이 잘 부각이 안 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봤지만 불만이었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왜 이 영화를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청하면 제일 유명한 작품이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컨버세이션 하고 이제 편집자님 얘기하신 타인의 삶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인의 삶 같은 경우는 사실 동독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도청 이야기라서 이게 독재 국가 혹은 공산 국가에서의 어떤 이야기라는 점을 돌이켜 보면 지금 미국에서 한 자유주의 국가가 하는 어떤 도청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떻게 보면 도청을 되게 대상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버그라는 작품을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세버그에서는 오히려 편집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반대로 그 지점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흑인 민권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온갖 도청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유포된 가짜뉴스 프레임에 갇혔어도 끝까지 흑인 민권운동을 지지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굉장히 용감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여성이 그런 자기의 어떤 자질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FBI의 도감청 활동이 코인텔 프로라고 해서 미국 내 저항 조직을 감시하는 실제로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저항 조직과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냥 도감청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뭐랄까 약점 같은 걸 잡아서 망가뜨리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도청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들, 심지어 동맹들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일부러 들킨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감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동맹국을 위축시키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세버그가 괜찮았다가 저의 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기관에 이런 것은 역사가 오래됐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명나라의 동창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그때 어떤 전제 왕권에 있어서는 그 최대 어떤 거 경계에 대한 대상은 대역죄를 저지를 기미가 보이는 인간들에 대한 감시 이거였기 때문에 어떤 동창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던 것도 있고 권력의 생리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첩 활동 차원에서 어느 나라나 간첩을 경계하고 간첩을 속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첩들이 암약하는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고 추적을 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밀 수사는 불가피하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도감청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이제 전통적인 문법으로 좀 나오는 거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민간인들에 대해서 도감청을 하고 더 이제 범위를 두면 사찰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안기부 때 어떤 조난 자료라는 게 있었어요. 조난 자료. 그것이 이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을 해가지고 기록한 자료인데 이 조난 자료가 없어진 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아마 DJ 정부 때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일단 폐기, 그러니까 저기 중단 선언을 했던 게 그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이걸 폐기를 할 테니까 근데 임의로 폐기하면 법에 걸리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국회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 안기부나 이런 데에서 뭐 중정 때부터라고 봐야죠. 중정 때부터 쭉 이어지면서 사찰을 했던 최우선 대상이 정치인들인데 자기들과 관련된 건데 폐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김종희 시기에 대한 어떤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여러 건이 우리에게도 이제 악몽처럼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의 문제. 어쩌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뭔가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국가 권력의 어떤 뭐 이래서 반역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기보다는 어찌 본다면 의미도 별로 없는 물론 흑인 민권 운동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갖는 어떤 뭐 이념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세버그가 반체제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 꼭 그래야만 됐는가 여기서 어떤 그 과도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얼마 안 된 얼마 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됐던 아주 악행 중에 악행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까먹는 것 같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박정희 대통령 때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김창룡이라고 특무대 대장을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하죠. 거리에서. 암살을 당하고 났을 때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김창룡이 확보한 캐비넷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적이었어요. 이 캐비넷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김창룡 특무대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이제 옮겨져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의 과정에서부터 계속 있었고 그리고 뭐 큰 사건으로 이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 그의 경우에는 이제 도주로까지 미리 해서 담장 높이가 몇 미터고 뭐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쪽으로 탈출할 것이다. 도주 경로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해놨었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배경이 되건 사건인데 이제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이 이 역대 대통령을 5명을 이 바꿔가면서도 FBI의 국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조난 자료를 가지고 이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거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나는 너를 볼 수 있고 너는 나를 볼 수 없어. 할 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데 왜 없애지 말라고 하는지 나도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도감청과 사찰,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떼놓을 수 없는 게 국가보안법일 텐데 사실 이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 계속 이야기해왔고 근데 지금의 야당에서 뭐 다수석을 차지할 때는 당연히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됐지만 사실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죠. 공포 영화의 대가인 히치콕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공포 영화 보면 오디오로 꽝 때려버리잖아요. 네. 충격적인 장면일 때 히치콕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쾅하는 소리가 나기 직전에 쾅하는 소리가 날까라는 예감을 주는 때가 가장 공포심이 극대화된다. 딱 이게 이런 경우죠. 내가 지금 너를 엿보고 있다는 걸 슬쩍 흘렸을 때의 그 공포감. 여러분 공포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행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정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건데 이 세버그의 경우에는 뭐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사찰을 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학적인. 네. 그 조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코인텔프로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카운터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정보를 흘리거나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을 해서 상대방을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에서 이제 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사회가 굉장히 그 반전, 그다음에 청년 운동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흑인 민권 운동 포함해서 어떤 그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그 시끄러울 때죠. 그러니까 주류 권력하고 새로운 어떤 청년 세대가 이제 맞붙어 가지고 하던 때라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당연히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셰버그 얘기하는데 뭐 셰버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일반 민간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생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했었어요. 당시에 미국이. 그러니까 냉전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시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의 아내분에게 마틴 루터 킹의 어떤 외도가 담긴 그런 녹음 테이프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셰버그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걸 보낸다든지, 어디서 찍힌 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종의 노이로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폐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미국에서 결과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코인텔프로 그 자체 때문에 밝혀진 게 아니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권력이 어떻게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떻게까지 부패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기부의 이제 전환 자료가 되게 문제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잊히고 대신 등장한 게 뭐냐면 영화 더 킹이죠. 더 킹. 네. 그걸 보면 이제 네로라는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 비슷한 것에 그러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꺼내 갖고 가서 목욕하고 있는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게 검찰에서 뭐 별건 수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별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또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문민화 이후에,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선 뒤에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 안기부,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나 기문사가 최고의 어떤 기관이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몇 번 했죠. 네, 그러면서 어떤 권력이 정말 추가 어디로 건너갔는가 그걸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 아마 그쪽으로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약간 요즘 검찰이 하는 게 코인텔프로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보들을 쥐고 필요할 때 조금씩 흘리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게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대통령 자신이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형사소송 한번 걸려보면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무죄가 날 때까지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죠. 국가 권력이 개인,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는. 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아까 제이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약간 관음증과 연결해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함께 고민을 좀 해본다면 실제로 정부나 권력이 도감청을 하는 걸 관음증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뚜렷한 정치적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정보를 흘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 때 사실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모습은 충분히 관음증의 문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춰져 있는데 살짝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매혹되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어지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위 성적 스캔들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간음증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흥미로운 이거 재밌는 뉴스인가? 했을 때 늘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정보기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사찰을 하고 사찰 정보 가운데 일정하게 어떤 누군가를 그 타겟팅을 한 다음에 정보를 그러니까 흘리죠. 그 흘린 정보가 담겨져서 시중에 도는 게 바로 찌라시였던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그 정보의 어떤 파편을 흘려가지고 소문을 돌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이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악용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죠.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도감청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짚을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이 아닐까 싶은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아기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아기에 기초한 도감청과 선의에 기초한 도감청이 있는 것이냐. 요건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대통령의 국가안보 직무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그러면 그 국가안보실 2인자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영역을 책임지는 자리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기도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국가나 집단에는 양심을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국가에는 우리가 레종데타라고 해서 국가 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 의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정이나 윤리나 도덕이 작동할 수가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오로지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죠. 거기에서 그런 사실을 설마 이런 분이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에 알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있고 만약에 모르는 분이라면 그것도 역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분이 우리 국가안보, 외교안보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언의 바탕에는 한미는 동맹관계라고 하는 인식을 깔고 있는 거죠. 전제. 그다음에 동맹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당연히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깔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동맹국이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도감청을 했겠느냐. 이건 거의 무슨 약간 속국의 조공국 같은 생각인 거죠. 국가 대 국가가 사실은 외교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기가 없이 몰래 들었으니 정보 다 가져가세요 하는 건지 아니 심지어 뭐가 도대체 털렸길래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러는가 라고 생각하기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가를 도감청하는 게 일종의 암묵지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그걸 최대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써야 되기 이전에 주권국가로서 주권적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지렛대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주권국가로서의 불만을 표현하기 앞서서 이렇게 백기투항을 해버리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게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감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몰래 엿보기까지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발가벗은 존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전성욱 팀장님. 예, 그 아까 앞서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코인텔프로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미국 정부의 권력 오남용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처치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돼요. 미국 상원의원인 처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이곳이 이제 조사한 뒤에 그 보고서를 냅니다. 처치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권력에 대한 영구적인 감시가 우리가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권력기관은 언제든지 불법을 저지른다. 예, 이게 저의 오늘 방송 메시지입니다. 손혜정 평론가. 스노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내부 고발자라고 쓰면 오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반역자니까 내부 고발자라는 가치를 줄 수 없다. 근데 이 스노든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고 엄청나게 애국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국가가 이렇게 민간인까지 사찰한다면 이건 내가 꿈꾸던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저는 한국의 지금 정치인들 뭐까지 안 가고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로 애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고 네. 해야 할 말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찌라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찌라시를 가장 그 애정을 갖고 탐독하는 층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아닙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